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실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확신합니다.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고 사탕 하나 먹었다고 무릎 꿇려 사과시키고 6개월 만에 건강한 30대 남자를 25kg 빼서 뼈만 남게 만든 후 쓰러져도 119 부르지 말라고 한 며느리 말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올해 58세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 아들이 결혼 후 6개월 만에 25kg이 빠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키 178에 82kg이던 건강한 30대 남자가 57kg까지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왔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은 이미 시집을 보냈고 아들 준호만 남아 있었죠. 준호는 정말 제 자랑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유도도 했고요. 성격도 밝고 순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먹는 것도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면 뭐든지 잘 먹어줬거든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는 아이였어요. 그런 준호가 30이 되자 저도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준호야, 언제 결혼할 거니?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요, 엄마. 이런 대화를 자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마침내 며느리를 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어떤 아가씨인데 언제 데려와 보여줄래? 다음 주에 집에 데리고 올게요. 준호의 얼굴이 정말 밝더라고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하지만 그게 제가 본 마지막 행복한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수진이를 만났어요. 첫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수진입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당당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원했거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준호 씨 잘 챙길게요. 결혼 준비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똑부러지는 아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준호가 좀 성격이 순한 편이라서 좀 더 적극적인 여자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 경고 신호였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요. 왜냐하면 정말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저는 완전히 배제됐어요. 결혼식 날도 그랬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마치 제가 손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독립적이니까. 그리고 준호가 행복해 보이니까 됐다 싶었거든요. 결혼식에서 준호 얼굴이 정말 밝았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저도 안심했었는데 그 후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요. 준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어떻게 지내니? 신혼생활 재미있어.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진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대답이 너무 짧았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날은 뭔가 서둘러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다시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언제 집에 밥 먹으러 올래? 응. 수진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수진이랑 상의를? 예전에는 그냥 이번 주말에 갈게요. 이랬는데 왜 갑자기 아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두 달이 흘렀어요. 준호를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전화도 자주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더라고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수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항상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결혼 4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댁 제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준호 부부가 와야 했거든요. 그날 준호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너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얼굴이 확실히 말라 보였어요. 뭔가 헬쑥해 보였달까요? 아, 네.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서요. 그래. 그런데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옆에서 수진이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님, 준호 씨가 건강 관리 중이에요. 요즘 남자들도 체중 관리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단순히 다이어트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준호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고 말수도 줄었고. 준호야, 무슨 걱정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요. 그날 저녁 식사 때도 이상했어요. 준호가 음식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어? 너 이거 좋아하잖아.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그러자 수진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식단 조절 중이라서요.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심해졌을까? 예전에는 자기 의견도 당당하게 말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마치 수진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말할 때마다 움츠러들고 뭔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는 그 준호가 맞나 싶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밝던 아이가 왜 이렇게 작아져 있을까?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준호를 못 알아볼 뻔했어요. 저 사람이 준호야?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에 살이 완전히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목 뒤로는 뼈가 다 보일 정도였어요. 예전에 딱 맞던 정장이 헐렁헐렁해져서 정말 아픈 사람 같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준호야. 제가 이름을 부르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엄마, 준호야. 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꼴이야? 정말 심각했어요. 6개월 전에 그 건강하던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너 대체 얼마나 살이 빠진 거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수진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25kg 정도요. 뭐, 25kg. 무슨 살을 그렇게까지 빼니? 너 그러다 죽는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성인 남자가 6개월 만에 25kg?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수진이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이 유난스러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머님 눈에나 야위였지. 요즘 남자들도 체중 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정말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말랐지 않니? 준호야, 너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준호한테 직접 물었을 때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요. 엄마, 저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어딘가를 의식하면서 눈치를 보고 수진이 말할 때마다 움츠러들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요. 준호의 그 텅 빈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살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준호의 표정이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준호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갔었는데 그날은 그냥 갔어요. 정말 갑자기요. 문을 두드렸을 때 수진이가 나왔는데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미안하다. 김치 좀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네. 잠깐만 들어갔다 가도 될까? 수진이는 썩 기분 좋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오시면 좀 곤란해요. 정말 대놓고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미안하다. 다음부턴 미리 연락할게. 그래도 이미 왔으니까 잠깐만. 들어오세요, 어머님. 억지로 들여보내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침입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서 본 것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집 안 분위기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신혼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냉장고에 자물쇠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집 냉장고에 자물쇠라니요. 이게 뭐야? 냉장고에 자물쇠를 왜 걸어놨니? 찬장에도 자물쇠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 별거 아니에요. 저희끼리 장난이에요. 수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장난이라고요? 자물쇠가 장난이라고요? 준호 씨가 자꾸 야식을 찾아서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못 열게 해놨어요. 야식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도 자물쇠까지 걸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해야 의지가 생기죠. 이 나이에 다이어트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정말 이상했어요. 부부 사이에 음식 가지고 그렇게까지. 게다가 집 안 분위기도 너무 이상하고 준호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준호는 어디 있니? 방에서 쉬고 있어요. 몸이 좀 안 좋나?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냉장고에 자물쇠, 찬장에도 자물쇠, 아무리 다이어트라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준호의 그 초췌한 모습. 정말 건강하게 살을 뺀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일이 단순한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아들의 일에 개입하기로 결심했죠. 며칠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제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소형 카메라를 사기로 했어요. 업체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그냥 집 안 상황을 확인하려고요. 소형으로 눈에 안 띄는 걸로 주세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하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보약을 지었다는 핑계로 다시 준호네 집에 갔어요. 수진이가 잠깐 나간 사이에 거실 구석과 부엌 쪽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혹시 들킬까 봐서. 그리고 그날 밤 집에서 영상을 확인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준호가 집에서 거의 누워만 있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진이는 풀떼기 몇 가지만 접시에 담아주면서 당신, 오늘 밖에서 딴 거 안 먹었지? 샐러드 먹은 거 맞지? 혹시라도 나 몰래 밖에서 뭐 먹거나 몰래 군것질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협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면서 응, 안 먹었어. 힘이 없어서 그래. 정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꼭두각시 같았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계속해서 내가 다 당신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나처럼 남편 건강 챙기는 아내가 흔한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은 결혼 잘한 줄 알아야 해.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며칠 더 지켜봤는데 준호는 정말 하루에 풀떼기 몇 개만 먹고 있었어요. 양배추 잎사귀, 오이 몇 조각. 이런 것들만요. 그것도 수진이가 허락한 양만큼만. 성인 남자가 어떻게 그런 걸로 버텨요? 정말 동물보다 못한 대우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준호가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수진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뭔가를 찾더라고요. 서랍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보고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사탕 하나를 찾았나 봐요. 정말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서 재빨리 입에 넣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이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먹었어? 설마 사탕이야? 내가 몰래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 또 거짓말하는 거야? 수진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진짜 살찌는 게 그렇게 좋냐? 내가 너를 그렇게 뚱뚱하게 만들려고 결혼한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평생 그렇게 루저처럼 살고 싶어. 정말 끔찍한 말들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리고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탕 하나 먹었다고.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정말 미안해. 계속 사과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제 자존심이던 아이가.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화면 속의 준호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당당하고 밝던 아이가 왜 저렇게 작아져 있을까? 왜 저렇게 빌어야 하는 거지? 사탕 하나 먹은 것 가지고? 수진이는 계속해서 준호를 혼내고 있었어요. 미안하면 애초에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고 있잖아. 정말 한심해. 그리고 준호는 계속 사과만 하고 있었고, 그 영상을 본 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정 내 학대로 신고 가능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며칠 더 기다렸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 아들이 고통받는 걸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준호가 집에서 쓰러진 거예요. 며칠째 거의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여보 119 좀 불러줘. 나 너무 어지러워서 그래. 정말 간신히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 반응은 뭐? 119?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지금 쉬워하는 거야? 배고파서 밥 달라고. 이제는 기절쇼까지 하네. 어지럽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정말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언제 죽으라고 굶겼냐? 병원 가려면 내 발로 일어나서 가. 준호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였어요. 곧장 준호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차로 30분 거리였는데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급하게 운전했는지, 문을 얼마나 세게 두드렸는지 손이 다 멍들었어요. 수진아, 문 열어! 정말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참 후에 수진이가 문을 열었는데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내 아들 어디 있어? 제가 수진이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준호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왜 여기에? 정말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눈에 초점도 제대로 없고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려 있고 겨우 며칠 만에 더 나빠진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너는 뭐 했어? 119도 안 부르고 그냥 놔뒀어? 너 정말 내 아들을 죽일 생각인 거야? 수진이한테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수진이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아무 때나 함부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부간의 일에 이렇게 끼어드시면 안 되죠. 이 사람 지금 꾀병 부리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꾀병,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꾀병이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당장 119 불러. 싫어요. 저는 안 불러요. 정말 끝까지 비정하더라고요.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여기서. 저 여자랑 더는 못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즉시 119를 불렀어요. 환자가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준호를 붙잡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혈당도 너무 낮고 빈혈도 심해요. 혈소판 수치도 정상의 절반도 안 돼요.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상적인 30대 남자가 이 지경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후회가 됐어요. 왜 진작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증거를 잡겠다고 기다렸을까?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나섰다면 준호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는 뒤늦게 병원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준호한테 보여줄 수 없었어요. 너 오늘부터 우리 준호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정말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했어.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준호 씨를 왜 죽여요? 저는 그냥 준호 씨랑 완벽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고 행복하게? 내 아들을 이렇게 괴롭혀 놓고? 너 정신이 나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준호 곁을 지켰어요. 수진이는 준호 옆에 얼씬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면회 제안을 걸어달라고 했거든요. 준호도 수진이를 보기 싫어했어요. 엄마, 저 사람 오면 저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이건 명백한 가정 내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모두 해당돼요. 원한다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가능해요. 피해자 진술서도 받아야 하고요. 그날로 모든 절차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저도 변호사와 함께 갔어요. 수진이를 마주했을 때 여전히 당당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 좀 빠졌는데 그게 뭐요? 살 빼게 도와준 것도 죄래요. 정말 끝까지 뻔뻔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자 경찰이 말했어요. 남편의 식사를 제한하신 적 없으십니까? 정신적 위협이나 통제적 언행을 하신 적은요? 아니요. 저는 단지 건강을 위해 조언했을 뿐이고.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어서 저는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영상이 있는 줄 몰랐던 수진이는 그제서야 당황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여기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해당 영상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혐의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가정 내 학대는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집니다. 그제야 수진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남편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너무 집착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동안 하나도 안 죄송하던 애가 이제서야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동안 전혀 잘못한 줄 모르고 있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서야 뉘우치는 모양이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준호 씨 만나서 제대로 사과도 할게요. 어디 감히? 그냥 죄송으로 끝날 일이면
내 아들 건강이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겠지. 이제 사과는 할 필요 없다. 앞으로 나는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야. 어머님,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게 설마 진심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할 거야. 내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까. 내 옆에 내 아들을 뒀다가는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 싶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설 생각하지 마. 수진이는 그날 이후 정식으로 정서적 학대 및 가정 내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준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어요. 연락도 할 수 없고 찾아올 수도 없게 됐죠. 저희는 그 틈을 이용해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이어갔어요. 준호도 그 소식에 안도했나 봐요. 그제서야 긴장을 풀며 조금씩 얼굴빛이 돌아왔어요. 엄마, 이제 다 괜찮겠죠? 저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건 줄도 몰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제 아들에게는 감사한 일이 되어버렸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준호는 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밥을 해서 먹이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조금씩 살도 다시 붓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준호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받았어요. 환자분이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으셨네요.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분이 잘 도와주시면 충분히 좋아질 거예요. 한편 수진이는 계속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검찰에서 정식 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준호도 직접 피해 진술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엄마가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재판에서 준호가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 배가 고팠고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사탕 하나 먹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게 정말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수진이는 벌금 800만 원과 보호관찰 1년, 그리고 준호에게 2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 초범이라서 징역형은 피했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마지막 이혼 조정에서 수진이가 준호한테 말했어요. 준호 씨, 나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우리가 완벽했으면 싶었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때 준호가 대답한 말, 정말 멋있었어요.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삶은 누가 조종하는 게임이 아니야. 당신 욕심에 내가 무너졌어. 나중에 다른 누구를 만나더라도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마. 정말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후 수진이는 직장을 잃고 SNS도 모두 정리한 채 자취를 감췄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도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준호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해요. 수진이와 이혼한 후 준호의 삶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몇 달 후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이제는 저도 다시 일어서야죠. 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를 누르고 있었던 건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제가 단호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찾으려고요.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큰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견했어요. 지금 준호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직장도 다시 시작했고요. 동료들도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엄마, 요즘 다시 살 것 같아요.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결혼은 사랑이지
지배가 아니에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이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기관이든 반드시 길은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서세요.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괜히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망설이면 안 돼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통제.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호도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건강한 사랑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